안녕하세요. 고객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기업들도 자금의 흐름, 기업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죠. 현금 관리를 잘못하면, 재무 관리를 잘못하면 흑자 상태에서도 도산하는 그런 경우, 흑자 도산 사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게에서 말하는 재무 관리는 이제 기업과는 조금 다르죠. 개인이나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관리를 고객 재무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관리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예요. 고객 재무 관리는 개인 또는 가족을 단위로 해서 어느 한 파트에 대해서나 또는 종합적인 분야에 대해서 재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 재무 관리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 파트를 보면 첫 번째는 소비. 개인이나 가족이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 생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저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소비와 저축, 그리고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 보호. 자산의 보호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겠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갖고 있는 재산을 불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영역은 소비와 저축, 자산보호, 투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다루게 되고, 여기 다루는 내용 중에 더 구체화시켜보면 뭐 예산을 수립한다라든지, 또는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할 거고, 내가 자금을 빌려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라면 어떤 대출을 받는 게 좋겠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면 내가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 집에서 가구당 소비 지출하는 게 뭐 비중이 큰 내구재,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가구를 산다든지 이런 큰 소비 지출에 관련된 거나, 우리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투자는 부동산 투자나 또는 주식 투자, 이런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은퇴 계획은 나중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거느냐, 재산이 있다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살아서 무상으로 자녀들에게 이전해 준다지 그러면 증여라고 하고요. 증여. 그리고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증여나 상속, 이런 주제들을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애 재무관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족 단위로 하거나 또는 개인 단위로 할 때는 한번 당신의 재무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생 동안에 거쳐서 평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객 재무관리를 다른 명칭으로는 생애 재무관리, 일생 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는 사람을 파이낸셜 플래너, 그래서 그 사람은 FP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FP라고 할 때 FP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큰 자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전문성. 하나는 뭐냐? 윤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FP는 고객의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수행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고객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한 재무 설계를 해주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로 뭐 나리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회계에 관련된 지식 또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또는 상담에 대한 스킬, 이런 기본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윤리성이에요. 그래서 행동 규범이라든지 윤리, 원칙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사회적 신뢰를 먼저 가져야 고객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고객의 재무 설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P들이 고객의 재무 설계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걸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이다. 그러는데 파이낸셜 플래닝의 과정이 있어요. 이 파이낸셜 플래닝 과정은 이미
미국의 국제공인 공인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CFP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파이낸셜 플래닝 과정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는 고객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고객하고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할 건지 고객에 관련된 재무설계를 내가 해주는 책임 한계라든지 그걸 해주고 보수는 얼마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 정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과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한계를 정한다든지 책임 한계를 정한다든지 내가 서비스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관계 정립 단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고객과 FP와의 관계가 정립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고객이 재무 목표를 뭘로 할 건지 재무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무 목표를 수립한 상태에서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내가 거기에 적합한 재무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료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고객의 목표를 수립할 때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것도 수립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는 현실성 있게 해야지 추상적으로 한다든지 즉 예를 들면 이런 게 추상적이에요. 재무 목표를 수립하는데 당신은 재무 목표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요? 굉장히 많이요.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아요. 내가 30대에는 1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겠다. 40대에는 2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이 됐을 때 그거를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뜬구름 잡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되면 좋을 거다라는 희망사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걸 달성할 것인지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행동 요령까지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무 목표 수립 단계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고객에 관련된 자료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은 재무적 정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비재무적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재무적 정보는 이 집의 재산이 얼마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지출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부채가 있으면 부채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뭐 퇴직한다라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은 돈에 관련된 거는 재무적 정보라고 하고요. 비재무적 정보는 그 사람의 재무적 정보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은 몇 남 몇 녀의 식구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가족들은 가치관이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되냐, 문화생활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정보를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얘기하고요. 3단계는 그 가족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예요. 재무 상태의 분석 및 평가. 물론 이 부분은 우리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가게의 재무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그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좀 손질을 하거나 또는 계속 좋은 상태라면 유지 관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도구는 기업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듯이 가게에서도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그 가게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현금 수지상태표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를 분석 평가하는 단계, 이걸 3단계라고 하고요. 4단계로 가면 이제 재무 상태 분석까지 끝났으니까 고객의 상황이나 그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4단계에서는 권고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권고안을 작성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손님에게, 고객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의 재무 상태는 분석해보니까, 평가해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런 권고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하고 상담을 해서 5번째에서는, 5단계에서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고 고객이 수정하고 싶어 하면 그걸 좀 바꿔가지고 권고안을 실행합니다.
6단계에서는 이렇게 권고안을 실행했는데 이 권고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방향을 다시 잡고 싶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점검 또는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 과정은 전 단계를 보면 관계 정립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목표 수립과 자료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재정 상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권고안을 개발하고 그 권고안을 실행하고 이 권고안에 대해서 모니터링, 점검까지 이런 단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FP에게는 전문성과 윤리성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FP가 가져야 되는 윤리 규정. 첫 번째는요. FP들은 성실성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자, 성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고객이 믿음과 신뢰를 FP가 가질 수 있도록 FP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게 성실성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객관성 원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 분별력, 객관성도 유지돼야 되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고객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고객이 오셨는데 금융상품을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FP지만 어느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어요. 그럼 그 금융기관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에 가입하게 해야 나의 실적도 오르고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옆에 경쟁사라든지 다른 회사에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이 있는데 저쪽의 상품이 유리해. 꼭 내가 소속한 우리 회사의 상품을 꼭 고객에게 권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얘기는 타사의 경쟁력 있는 상품도 소개를 해줄 정도로 FP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이런 원칙을 객관성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능력 개발 원칙이다. 일단 FP는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FP 시험에 합격했으면 그걸로 자격을 다 갖췄다.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 개발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FP 합격하고 책 다 찢어버리고 이제 FP에 관련된 서적도 하나도 없다. 이거는 능력 개발 원칙이라는 윤리 원칙을 위배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네 번째는 공정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FP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직장 상사도 또 회사 관계에서는 직장 상사도 있고 동업자라든지 또는 나를 고용해준 회사의 고용주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누구를 더 유리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즉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면 그 이해상충에 대해서 고객에게 밝혀줘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객에게 조금 피해를 주고 회사에 이익을 가게 한다. 이해상충이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공정성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비밀 유지의 원칙. 비밀 유지는 고객하고 FP가 계속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고객의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고 고객의 재산 상태라든지 심지어 고객의 사생활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밖으로 노출시키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비밀 유지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전문가 정신의 원칙. FP 자격을 취득하면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금융 박사 자격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FP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 왜 다른 전문가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냐면 고객이 재무 설계를 한다라든지 또는 상속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FP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이나 세무 지식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깊이 있는 법률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FP는 자기 주위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많은 전문가들하고 늘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이걸 전문가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근면봉사의 원칙. 근면봉사는 자기가 FP가 활동을 하면서 소속 직원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객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원칙. 이걸 근면봉사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윤리규정이라고 하고요. 이 윤리규정을 토대로 해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고 고객의 재산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 고객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어요. 자, 고객에 대한 의무규정은 첫 번째는 충실의무. 충실의무는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내가 고객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할 때 그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고지의무. 충실의 의무 다음으로 사실 고지의 의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주식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고객이 투자 의사결정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위험합니다. 이걸 고객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고지의 의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진단 의무. 우리가 흔히 진단 그러면 내 건강진단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진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몸에 신체에 이상이 있나를 살피는 게 건강진단이라면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면서 진단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경제 환경이 주식에 또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도 되겠느냐, 고객의 위험에 대한 수용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 금융 상황은 지금 어떠냐, 현재 고객의 목표에 맞게 자산 운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진단해 봐야 돼요. 즉 고객에게 지금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끔 상담해 준 게 투자에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진단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자문 의무. CFP는 자기가 일을 하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한테 자기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죠. 전문가 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자문 의무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섯 번째는 갱신 유지 의무. 갱신 유지 의무라는 거는 금융시장만큼 또 환경이 크게 빨리빨리 변하는 데도 없어요.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고객에게 질 좋은,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해주려면 그때그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내가 대처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제반, 금융지식을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준비해야 되고 상품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바뀌면 바뀔 때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를 갱신 유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FP는 윤리규정과 의무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 재무관리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점차 증대된다고 그랬는데 왜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고객 재무관리라고 하는 게 필요한 중요성. 자, 첫 번째는 고객 재무관리가 왜 중요하냐?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 생애 소비 만족 극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서 누군가가 빵 하나를 던져주면 그 빵이 정말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너 배고팠지? 그러고서 이거 다 먹어라. 그리고 빵을 한 박스를 갖다 줘요. 그러면 2개, 3개 먹으면서 맛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많이 먹을수록 밀가루 냄새 나고 이제 지겨워집니다. 이게 뭐냐? 만족도가 많이 소비한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꺼번에 일거에 그걸 다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걸 펼쳐가지고 뭐 하루에 1개씩 먹으면 그때그때 맛을 느끼고 좋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 동안에도 생애라고 하는 걸 길게 봐서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생을 청년기 하고요, 장년기 하고요, 노년기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청년기 때부터 장년기, 노년기까지 우리가 소비 행태하고요, 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이게 소득이고요. 이게 소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소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소득이고요. 청년기 때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적자 인생이죠. 우리가 신입사원 때나 이럴 때는 막 대출 받아서 쓰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씀씀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자 인생이죠. 근데 장년기가 되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그러면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쓸 새가 없어.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덜 씁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잉여소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에서도 쓰고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잉여소득이 생겼고요. 노년기가 되면 또 은퇴하고 그랬기 때문에 소득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소비는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적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기 적자 인생, 노년기 적자 인생, 장년기 때만 잉여소득이 있으면 장년기 때만 화려하게 살고 청년기와 노년기는 그지같이 살고 이러면 일생 동안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년기의 잉여소득을 이쪽으로 좀 땡기고 장년기의 잉여소득을 노년기로 이월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청년기는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소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용을 써요. 이걸 소비자 신용이라고 합니다. 장년기에 내가 좀 벌을 거니까 조금 땡겨 쓰고 그리고 이 장년기에 벌고 남은 돈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노년기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저축을 든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해서 뒤에 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때 잉여소득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펼쳤더니 일생 동안에 소비 만족은 제일 커져요. 이때 다 소비하는 것보다. 그래서 생애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이 재무 관리, 재무 설계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재무 설계의 중요성, 필요성은 생애 소비 만족 극대화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생활 양식의 달성. 내가 바라는 생활 양식이 뭐냐? 사람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희망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때때로 달라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에 생활 양식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생활 양식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방학하면 좋고 여름에 물놀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라는 거지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가 보면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다. 대학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애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자식 새끼가 똑똑했으면 좋겠다. 집을 좀 평수를 넓혀가지고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바라는 생활 양식이 그때그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바라는 생활 양식을 그때그때 달성을 하려면 재무 관리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미래는 누구나 불확실하죠. 확실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재무자원이 손실된다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하나는 구매력이 감소된다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재무자원이 손실이라는 얘기는 재무자원을 잃는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사망이나 질병 또는 재해, 재해를 잃었다라든지 또는 실업, 직장을 잃었다라든지 그러면 재무자원을 잃게 되죠. 이걸 재무자원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구매력의 감소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내가 지금 1,000만 원 통장에다 꼽을 쳐놓고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 점점 그 1,000만 원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동.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냐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30년 일해 가지고요.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 한 3억 받았다. 그럼 그 퇴직금 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도 집안 식구들 먹고 사는데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3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이자가 몇 푼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무자원이 앞으로 활용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구매력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이에요. 이런 불확실성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객 재무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이 변화해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우리 진화론이라고 아시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지구상에 멸종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생명체가 뭐냐 봤더니 지식이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종도 아니었고 힘이 센 종도 아니었고, 힘이 센 종이 계속 살아남았으면 공룡이 남아있어야 되죠. 자, 힘이 센 종도 아니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환경,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어떤 내용이 변화하느냐? 첫 번째는 자산의 증대. 자산의 증대는요, 우리나라의 개인 금융자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1,000조 원 넘은 지 오래됐어요. 우리 금융자산이. 그러면 이렇게 금융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걸 어디에 맡겨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FP가.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해져요. 금융시장의 복잡성,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금융시장이 옛날에는 돈 생기면 은행으로 쫓아가면 끝났어요. 그냥 은행 가서 예금해놓고 있고 필요하면 빼쓰고 이러면 됩니다. 아주 심플했죠. 그런데 금융상품도 옛날에는 내가 목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기 예금에 넣어놓고, 목돈이 없이 목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정기 적금을 불입했고, 이렇게 아주 심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심지어 금융기관의 종사자들도 자기 회사에 상품을 다 모를 정도로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상품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객의 니드와 원트에 적합한 상품을 가이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복잡해지고 상품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재무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고령화. 이 고령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면요. 유엔에서는, 이거 우리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되면 이걸 고령화 사회라고 그랬고요.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그래가지고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고요.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2%,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를 돌파해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14%가 넘어가는 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데, 이렇게 고령 사회로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나이를 계속 많이 먹으면, 자, 이 고령화 사회는 왜 생기게 되느냐? 두 가지 요인이에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60년대 출생자라 출산을 제가 자랄 때는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요즘 8남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기겁할 거예요. 8남매 낳는 집도 없거니와. 옛날에는 출산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껏해야 한두 명 낳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요. 80년대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는 66세였어요. 지금 2005년도에 북한은 66세예요. 아직도. 후진국일수록 수명이 낮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수명이 76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죽고 오래 산다는 얘기겠죠. 낳지는 않고 오래 사는 사람만 많아져. 그러면 노인 인구가 점차 급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래 사는 게 축복이냐?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지같이 살고 먹고 살기 깝깝하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래 삶에 대해서 이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네 번째는 물가 상승.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내가 커버하려면 예금해놓고 가만히 돈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겠느냐? 저축과 투자 패턴이 달라지게 돼요.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객 중심 경영. 고객 중심 경영을 요새 뭐라고 하냐면 컨슈머리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소비자 중심주의. 이제 내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요. 그래서 요새 금융시장에서도요. PB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소비자 중심, 소비자를 편안하게 모시고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러려고 전문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접근성을 높이는 고객 중심 경영 체제로 간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무관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잘 챙겨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 재무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 고객 재무관리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첫째는 소득과 자산의 극대화. 지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많이 재산을 불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죠. 소득과 자산의 극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적 소비 실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그래도 좀 조사해보고 좀 잘 샀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바가지 쓴 것 같다니 그러면 속상하죠. 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재무 설계를 하고 그랬으면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 비용이 적게 나가고 좋은 양질의 제품을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재정적 만족감 발견. 재정적 만족감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자기가 인생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냐, 내 삶이 굉장히 살아가는 게 직업 선택이나 구매 의사결정 또는 저축 규모, 투자 규모, 투자를 하냐 안 하냐 또는 내가 어디 살고 있냐. 요즘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너 집이 어디냐? 그러면 강남에 어디?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아 출세했구나, 돈 좀 모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거주 장소가 어디냐? 이런 것들도요. 내가 재정적으로 만족한 상태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만족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표고요. 또 하나는 재정적인 안정감 달성. 재정적으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욕구라든지 또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걸 느끼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냐면 내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소득이 있냐,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이 있느냐 또는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승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계속 승진한다면 연봉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느냐, 또는 내가 충분하게 비상자금이 있냐,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잘려도 소위 말해서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비굴하게 사느냐 용기 있게 사느냐예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회사에서 일을 소신 있게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윗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든지 불합리한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습니다 부장님 하고 큰소리도 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소신을 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비굴해지고 어떻게든지 이 회사에서 버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지시하면 아 이거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굴한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 재정적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빚을 진다든지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집 팔아서 빚 갚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택 정도 하나 갖고 있다라든지 또는 주택 이외에도 투자 자산이 있다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세제 혜택 받는 뭐 은퇴연금이나 상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정도가 되면 재정적인 안정감이 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그 다음에 노후 대비하고 상속, 노후 대비와 상속을 위한 자산 축적. 물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산 여유가 더 있다라면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상속도 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객 재무관리를 해줄 때 어느 한 파트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파트를 아울러 가지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합 재무설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합 재무설계는 한 파트가 아니라 고객의 한 영역을 다루는 개별 재무설계가 아니라 여러 영역을 아울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영역이 뭐냐, 몇 가지 영역을 말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객의 현금과 신용관리.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 또는 고객의 신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객 신용관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신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고객들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이런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 고객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그냥 고객 지출 관리라고 그래요. 고객 지출 관리. 즉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산다 또는 집을 마련한다 이런 내구재를 장만한다든지 그럴 때 예산 수립에 의해서 어떻게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할 거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 파트는 소득과 자산 보호. 소득을 보호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려면 뭐 실업이나 질병 이런 것들로 내가 잃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관리. 내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래도 보험으로 그거를 복구할 수 있어. 이러면 위험관리를 잘 해놓은 거죠. 이런 파트를 고객 위험관리라고 그래서 보통 내가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가지고 위험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보장 내용에 따라서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고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또는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정할 거냐 보험회사의 선택에도 주의를 해서 이 고객 위험 관리를 하고요. 네 번째는 자산의 증대와 투자 계획. 자산의 증대와 투자 계획은 고객 투자 관리라고 그래요. 지금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불렸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켰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 관리를 많이 하고요. 자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투자 관리를 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다가 목표를 둬야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은퇴 설계와 상속. 내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노후 대비를 고객 은퇴 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지 은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로 뭐를 하냐면 세금을 고려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하면 절감해 가지고 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파트도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 다음 중 고객의 종합 재무 설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현금 및 신용 관리는 고객 신용 관리라고 하고 수입 지출 관리는 지출 관리라고 하고 소득과 자산의 보호는 위험 관리라고 하고 자산의 증대 및 투자는 고객 투자 관리, 은퇴 및 상속, 은퇴 설계 또는 세금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는 다음 중 종합 재무 설계 영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종합 재무 설계 영역이 아닌 것은 해놓고서 신용 관리, 뭐 위험 관리, 고객 투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닌 거 하나 넣어요. 그러니까 요 종합 재무 설계는 이 5단계, 5가지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이 내용들이 주로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시험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파트예요. 자, 이제 고객의 재무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 재무 관리의 주요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무 목표.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다뤄둬야 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재무 목표 또는 생애주기와 재무상의 생애주기 또는 고객이 위험을 참을 수 있는 정도, 그걸 위험 감수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것들을 챙겨두셔야 되는데 우선 재무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목표라고 하면 골 그러지요. 이 목표는 desire라고 하는 욕망하고는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desire 그러면 욕구 또는 욕망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일찍 은퇴해가지고 그냥 부동산 빌딩 한 17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임대료나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욕망이라고 해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desire.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거하고 이 재무 목표라고 하는 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그냥 뭐 하고 싶다지만 목표는 훨씬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앞으로 1년 내에 1억 원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1억 원을 모으면 나는 그 돈 가지고 일단 2000cc급 이상의 차를 한 대 사겠다. 이런 거는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재무 목표는 이 목표가 되려면 꼭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는 목표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자기가 세운 그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고 할 때 성과가 화폐 금액으로 표시돼야 돼요. 화폐 금액 성과 표시. 부자가 되겠다, 잘 살겠다가 아니라 1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이 화폐 금액으로 성과 표시가 돼야 된다. 재무 목표는. 두 번째는요. 달성 기간이 명시돼야 돼요. 1억을 모으겠다. 평생? 언제까지? 뭐가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이. 나는 1억을 2년 동안 모으겠다, 1년 동안 모으겠다, 5년 동안 모으겠다. 이 구체적으로 달성 기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재무 목표는 그래서 이 달성에 따라서 기간을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돼요. 우선 단기 목표는 1년 이내에 내가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3년까지, 5년까지 본다면 1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가지고 달성 기간이라고 하는 게 꼭 명시돼야 된다. 이 조건이 화폐 금액 표시와 달성 기간 명시라는 게 재무 목표에 꼭 들어가는 조건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이 지금 재무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 미래에는 어떤 위치를 원하느냐, 그 차이, 즉 그 차이를 갭이라고 하죠. 지금 나는 재산이 1억도 안 돼. 1억 밑에야. 근데 5억을 모은다고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이만큼 이걸 뭐라고 하냐? 갭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저 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이런 방법을,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무 목표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재무 목표 수립이라고 할 때 그 기간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길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장단기 목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가 있어요.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 자, 대개 가계에서 가장 크게 지출하는 지출 항목을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주택자금.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집장만 하는 데가 올인해. 그러니까 주택자금이 우리 가계에서 소비하는 돈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자녀 교육자금. 저도 교육비로 보니까 애 둘 키우는데 교육비로 얘들 둘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냐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억 가까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외비니 학원비니 얘들 키우는 거 다 따지니까 한 사람당 2, 3억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녀 교육자금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교육만 시키면 끝나냐? 자녀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럼 혼수해줘야 되고 요새는 뭐 주택 마련하는데 전세를 얻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자녀 결혼자금. 그 다음에 내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점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오래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건지 노후 대비 자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 건강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비자금. 우리는 이 예비자금을 흔히 비상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비자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택자금, 자녀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 대비, 비상 예비자금. 이 5가지 항목이 우리 가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생애 주기별로 쓰임새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몽땅 쓰이는 게 아니라 20대 때 어떻고 이게 그 시기별로 달라요. 20대 때는 주로 재무목표가 뭐예요? 취업 잘했으면 좋겠다. 결혼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요새는 20대에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취업이나 결혼. 30대에는 결혼했다라면 애를 잘 낳아야 되겠다. 내구재, 특히 이제 자동차도 한 대 마련해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40대에는 애 교육시킨다라든지 또는 노후자금 이런 걸 준비한다. 50대에는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 뭐 노후자금 나도 준비하고 또는 내가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내가 퇴직한 다음에 연금 관리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60대까지 쭉 생애별로 그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는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 가계 지출 항목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독신기냐, 신혼기냐, 가족 형성기냐, 가족 성장기냐, 또는 가족 성숙기냐, 정년 퇴직기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목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 재정적 안정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가 섰으면 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걸 우선순위를 물론 결정할 때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저걸 포기하면 저거 희생하는 게 대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걸 나도 제일 먼저 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남들이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재무목표가 나도 1순위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번째는 기회비용. 어떤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냐면 자원이 무한하다라면 기회비용은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그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간접적인 비용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카드를 긁었었어. 그러면 다음 달에 돈을 그만큼 못 쓰죠.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가 미래의 소비를 희생시켜. 이런 것도 기회비용이고요. 내가 지금 저축해가지고 내년에 더 쓰려고 저축했어. 오늘 안 쓴 것도 안 쓰고 내년으로 가면 오늘 못 쓰는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재무 목표를 세울 때는 지금 포기하는 거, 미래에 포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회비용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